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요.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2부고요. 저는 이양렬입니다. 오늘 긴급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말 이제 분기고요. 이제 4월부터 새로 시작하는데요. 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이승원 대표가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안 돼갖고 오늘부터 이제 혼자 방송을 진행했다는 거 널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임에 깜짝 놀라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소판돈님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그러는데 두 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혼자 진행하게 됐고요. 이승원 대표는 앞으로 보시려면 이제 한국경제TV나 그런 선짜는 방송에서 보시는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보기 쉽지 않다. 이분 벌써 아시는 분 계시는데요. 많은 전 아닌가 하는데 맞으셨습니다. 하여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친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는 저 혼자 좀 지겹지만 혼자 진행하게 될 거라고 미리 좀 어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 혼자 진행했고 잠시 후에는 오늘 매주 수요일은 이제 전지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현 또 연구원이 오늘 또 오니까요. 같이 일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0시부터 해서 오늘 저희랑 별도로 또 키워드림 코너에 들어가시면은요. 중국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반 분들과 개인 투자분들과 직접 키워드림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분 있죠. 이재수 전문가 오늘 공개 방송 오늘 특별하게 오늘 하루 한다고 어제부터 공개하고 아마 영문에서도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되신 분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보시고 그다음에는 또 이재수 전문가 방송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일단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얘기 잠깐 해보면요. 뉴스 다 보셨겠지만 미국은 어저께 상승분은 상당히 많이 돌려냈습니다. 쉽게 해서 어저께 100이 올랐으면 오늘 또 7, 80 정도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그럼 뭐 외국 다 사이가 있겠지만 미국이 항상 앞으로 떨어질 때 얘기 나온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강한 달러의 흐름, 강한 달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 기업이란 건 저거잖아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대부분이요. 미국 안에서만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죠.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P&G도 마찬가지. 뭐 GE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는 돈 똑같이 벌더라도 강한 달러에서 자기네 장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달러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하나 있을 것이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기업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하나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유가 되겠죠. 원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고 뭐 히토류도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소값도 작년보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닭고기가 또 약간 떨어지고 있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예년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여전히 이슈가 있다. 다만 어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뭐 오늘 새벽이나 어젯밤 늦게 통과될 것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언론에서 그냥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보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미국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미국의 주도는 하고 있지만 6개 나라가 같이 합니다. 슈퍼파워 6개 국가가 하고 있는데요. 그 협상이 어제로 끝났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약간 연장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초반에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해외 톱 뉴스로 보면은요.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했는데 모르죠. 오늘 그렇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연장으로 알려주겠다. 하루 연장. 그래서 이란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란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부터 문구를 합의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이번에 합의를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상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에 하나 합의가 되면 3개월 안에 지금 대비 이란의 석유 채굴량은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부담이 됐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하고요. 어저께 이틀인가요? 우리 시장 20포인트 이틀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경계성 매물 정도 나온다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4월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 시즌은 지난주에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다시피 뭔가 다르다는 거죠. 4년 만에 기업 수익에서 증가치로 반전되는 물론 그것도 뚜껑이 열려야 되겠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전전데이. 수요일 날은 전전데이. 전전님 모시겠습니다. 잠시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만 오면 보통 때보다도 한 200분이 더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보면 팟캐스트 통계는 우리 시청자도 못 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리자 화면 들어가면 팟캐스트가 보통 저희가 하루에 3,000건 정도가 보는데요. 수요일 날 것만은 한 500건에서 700건이 더 나옵니다. 3,700건 나오고요. 유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보시는데 유튜브가 평균 저희가 200건에서 300건 보는데요. 지난주에 수요일 분이 전전대 부분이 한 350분 정도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 제일 빨리 보는 것은 유튜브에서 보십니다. 유튜브 슬래시에서 딱TV에서 들어와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뭐 제일 먼저 바로 그냥 알아서 날아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뭐 이메일로 날아가고 뭐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날아가거든요. 저도 이제 보거든요. 보면 유튜브 왔다 뭐 등록됐다는 얘기 나오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유튜브로 많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화질도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가 되면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네이버 TV 캐스트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여튼 중요한 건 수요일 날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전님이 오시면 벌써 오늘도 벌써 아까 내가 왔을 때 1580명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1720명이야. 왜냐면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방송 중요하지만 오늘 다른 문자, 중국 특집 방송하고 있어요. 끼워드리면서 네. 그쪽도 가셔도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지, 지금이요. 이제 장담하는데, 한 오늘 12시 정도 지나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 네. 그만큼 전전님 중요한 분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사실은 새롭게 드릴 말씀이 이제 별로 없어. 그게 전전님의 매력이죠. 전혀 새로운 게 없지만 1년 동안 일관되게 하면서 약간의 미세 튜닝하고 전략적인 제시해 주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좋죠. 세 가지로 그냥 말씀드리면.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제목이 느낌 좋은데요? 지금의 상승을 만들었던 지금의 메인 리딩 포트폴리오, 즉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을 만들고 있는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강화될 거기 때문에 네. 기존 추세가 변화할 거라기보다는 계속 강화될 거에 배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환경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가장 큰 주식시장의 부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 네. 그거 정도에 그칠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은 기술적 조정으로 그냥 해소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데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로 좀 풀어볼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는 조금 쉴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은 논리인가요? 예. 결국은 이익에 대한 부담? 그런 건가? 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는 네.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머징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중국, 인도, 유럽 이런 나라들은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올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죠. 미국 증시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걸 원하는 밸류에이션이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안 좋아지는 국면.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엄청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쉬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외신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지출이 왜 안 좋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때문인데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비 지출이 안 좋은 이유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황당한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소비 지출이 지금 안 좋은 게 소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고 소비 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소득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조금 늘어나고 속도가 그렇게 시원찮긴 하지만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국제유가도 빠졌고 왜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안 하지? 저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네. 날씨 추워지시면 저축 더 하십니까? 전혀 저축 여유가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저 입장에서. 근데 미국 사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는 바가 없네요. 그거. 사람이 날씨 때문에 저축을 더 하거나 덜 하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때문인데 임대료가 자꾸 높아지니까 네. 주거비용이 소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거비용이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높아진 영향이랑
최근에 임금 상승 속도는 그렇게 안 빠른데 이자 지출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국 소비 지출이 1, 2월 달에 굉장히 슬로우한 건데 네. 이게 다시 조금 영향을 받으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2달이요? 그럼 6월이네? 예,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연준이 시그널을 줄고 9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 미국은 조금 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조금 쉬어도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글로벌리 유명한 데들은 유럽이 이제 먼저 됐고 지금은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대만, 인도 이런 나라들이 좀 유망하지 않나. 네. 왜냐하면 낮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국제 효과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는 영향이 긍정적인 임팩트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증시도 보시면 PR이 한 10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렇죠. 거기에 중국 정부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계속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표현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제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글로벌리 돈이 이머징으로 들어와도 남미 쪽으로는 안 들어갈 거다. 그렇죠. 데이터로 잡히는 걸 보면 실제로 안 들어가고 있고요. 네. 돈은 유럽에서 조금씩 캐리 트레이드가 나와서 인도,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대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씩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미국 국제시장으로 갈 겁니다. 네.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동아시아로 조금씩 넘어오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도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스위스 쪽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네. 그거를 메이크업 하려고 국채 투자부는 미국채로 가져가고 주식 투자부는 조금씩 동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제효과 하락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유로존이 먼저 느끼고 있으니까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동아시아를 사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스위스건 유럽이건 간에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 중국 지나서 이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속도가 좀 더 천천히 슬로우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 것도? 예, 굉장히 슬로우하게 오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슬로우하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일 걱정이 이거죠.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돈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포함은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인터내셔널 펀드 요즘 자금이 유입 속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특히 왜냐면 오히려 유럽 쪽으로만 가는 펀드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나라 쪽에 오는 거가 그 규모로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아시아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MSCI 아시아 EX 재팬에서 한국 시가총액 비중이 14%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14%면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이때면 언제나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최저 순위다, 비중이? 예. 이런 거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뭐 사는 속도가 언제 강화될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 한 2달 안에 페드 금리 인상의 가시권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포지션이 숏 포지션으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일각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달러가 1,4분기부터 1월 달부터 강세가 돼서 이머징 환율이 약세가 됐는데 그래서 이머징의 수요가 약화되니까 우리가 이머징에 파는 거는 나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황당한 게요. 환율이 그러면 제가 들었겠지만 약간 황당하네, 그런 주장은. 환율이 약세여도 그러면 안 되고 네. 강세여도 안 되고 언제 좋다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거에 그런 논리에 반박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면 교역 조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교역 조건은 환율과 뭐 원자재 가격이 다 포함돼서 우리가 수출을 한 다음에 그 한 단위의 수출을 우리가 얼만큼 수입을 할 수 있는지 즉 한 나라의 환율이랑 국제 원자재 가격을 다 합산해서 한 나라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인데요. 뭐 한국은행 들어가면 우리나라 거 있고 외국 거는 아마 좀 접근하시기가 쉽진 않겠지만 외국 중앙은행 들어가시면 좀 네. 있고요. 근데 네. 뭐 트레이드 텀 인덱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트레이드 텀 인덱스요.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환율의 영향이 클까 국제유가 영향이 클까 그러면 왜 환율이 약세가면 그 나라 구매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뭘 사와야 되는데 비싸게 주고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흥공업국들이 어떤 영향이 더 크냐면요.
국제유가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 밖에서 돈 많이 내고 사올 거면 안 사오면 더 안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안에서 못 만드는 게 비싸지는 게 문제죠. 예. 근데 밖에서 우리가 못 만드는 게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 싸졌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머징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득 교육 조건 지수나 뭐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교육 조건 지수를 보시면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구매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상품 가격도 안 좋고 환율도 약세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 뭐 유로존,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보시면 환율은 약세인데 소득 교육 조건 지수는 계속 개선됩니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달러 강세 가서 이 나라 통화들이 약세 가가지고 글로벌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좀 되게 황당하죠. 그렇게 따지면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로벌리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해외 수요가 안 좋아서 내수를 부스팅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환율 약세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미국 같은 나라 경제가 70이 소비인데 달러 강세 만들어서 미국 경제 좋아지게 만들지 왜 달러 약세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때리고 싶은 논리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건덕지를 자꾸 논리를 만드는 거네, 그 친구들이. 그 정도로는 기술적 부담은 기술적 조정으로 해소됩니다. 이게 네. 기존에 공도 이제 굴리다가 멈출 때 보면 공을 던지는 힘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에너지가 계속 지속되면 공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보다 일단 다 처리해야 됩니다. 네. 유동성 장세 제일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다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은 6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5월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변동성은 약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변동성, 아래 변동성 다 약간 높아질 수 있는데 네. 그런 변동성은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적 조정, 양쪽에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결국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한 5월 말부터면 되면 그냥 다 포지션 다 청산하시라고 근데 그때도 약간 끝에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들 약간 어렵지만 얘기하시면 제가 들은 해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최소한 5월 말 정도까지 물론 5월 말에 다 정리 얘기를 또 그때 의견 바꾸면 또 확실히 다시 저희 통해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추세가 훼손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글로벌리 유동성 모멘텀이 지속되는 거 하나랑요.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구리 가격이 6,100불을 뚫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모멘텀 이후에 조금씩 경기 회복 기대가 약간씩 자극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결국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거 보면 특히 지금 상황이 비싼 상황이라 그러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모든 모멘텀과 이런 걸 다 감안해도 비싸면 일단 위험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은 상승의 속도가 빠른 거지 비싼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지금은 아직 지금 단계는 딱 이제 뭐 템플턴 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의심 속에서 약간 가는 그런 더 갈까? 네. 더 간다고 배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새로운 업종이나 새로운 논리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새로 5월 달까지 새롭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반갑네. 주식이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 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물어보기는 계속 물어보죠. 네. 뭘 물어보냐면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라고 계속 물어볼 건데. 근데 지금이 이제 좀 올랐다. 네. 더 갈까? 더 갈까?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2달 동안에 시험하는 거는 네. 새로운 논리나 아니면 종목의 체인지나 아니면 업종의 체인지보다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라고 계속 시장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이제 좀 기술적 조정을 보이면 어떤 사람은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싸움이 계속 한 2달 동안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자꾸 안 된다는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도 안 된다 그랬고 6개월 전에도 안 됐다고 했던 사람 목소리 아닐까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거는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섹터와 업종 그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PR 기준으로 보면 네. 비싸다 황당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 네. 핵심이 네. 실적 장세는 경기가 좋아지고 이익이 나니까 당연히 P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죠. 네. 지금 유동성이 높을 때는 PR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예.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 과열이다. 적어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그거를 뭐 나쁘다, 뭐 미쳤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근데 문제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 잠깐의 중간 반락이 있고 그럼 실적 장세가 그럼 이 밑에서 시작하느냐? 네. 유동성 장세가 약간 비이성적인 장세라 그러면 네. 실적 장세가 올라갈 때 유동성 장세보다 고점이 나냐?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실적은 더 위에 있는데 유동성이 경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약간 그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작년 이맘때였죠. 작년 이맘때 이제 90만 원부터 출발해갖고 120만 원 막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아무래 퍼시픽이요. 아, 이거 PR로 설명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어 보이고요. PSR로 네.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나씩 혹시 아시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모비라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뭐냐면요. 우리 보면 어저께도 현대자동차 어저께 뉴스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 자동 안전 시스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가다가 보면 이렇게 그 돌발 나오면 차 서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뉴스요. 예. 그 ADS라고 하는 게 ADAS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시청자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 되면 수많은 센서들이 막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 실제로 아무나 만들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어. 물건을 만들어갖고 제가 어디 납품했어. 현대자동차에 납품해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네.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증을 예를 들어서 무슨 죄송하지만 태국 예를 들면 태국의 나라가 있으면 태국의 뭐 교통안전청에 받는 수도 있지. 거기서 해줄 거 아니 뭔가.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믿을 만한 곳은 세상에 어디예요? 항상 얘기 나오는 그런 데 나오는 거가 미국 고속도로 안정청이잖아요. 미국 고속도로 안정청에서 받은 소위 ADS의 그 블랙박스 센서를 받아 그 처리해 뿌려주는 거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워낙 제가 알기엔 이스라엘의 군수회사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베이스고 2013년에 나스닥에 상장돼갖고 MBLY라고 나중에 써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 주가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PR이 한 28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관련되는 그게 유일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세계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려? 독점 기업 뭐 280년 동안 안 망한다고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으면 280배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건데 그게 뭐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찌됐건 그런 거가 얘들 널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계속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그래도 비싼 주식이 나쁘다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부여되는 게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안 합리적인지 만약에 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프라이싱을 할까? 그 원인은 뭐고 그 원인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네. 옛날에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시면 PBR 한 10배 정도도 받았습니다. 네.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럼 ROE가 한 60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PER이나 이런 기준보다는 배당이 잘 나오는데 북이 너무 낮다. 뭐 이런 거를 접근하시던가 아니면 매출액이 앞으로 많이 늘 거니까 결국은 이익으로 연결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PSR로 시작해서 결국은 PR로 갈 거다. 이런 주식들에 베팅을 하시던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흘러가는 섹터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저께도 보시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딜이 4개가 있었는데 하루에만 한 200억 불 정도 딜이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배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것도 다양한 업체들이 막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예, 뭐 미국에서 2건, 이게 재밌는 게 미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2건, 뭐 이스라엘 1건, 일본 1건, 그렇죠. 뭐 이러니까 뭐 그쪽 시장도 그러니까 뭐 이쪽은 밸류에이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의 헬스케어 같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옛날에
뭐 이익이 안 나는데 고포를 받았던 섹터들이 이익이 나면서 이제는 여전히 고포긴 하지만 이익 바탕으로 시가총액이 더 커진 중국 소비주도 대충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한 2018년 정도 되면 바이오가 약간 중국 소비주처럼 실적을 바탕으로 고포를 받는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열리는 거에 따라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건데 그런 쪽 가지 않을까. 헬스케어 바이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 사실 이게 애널리스트 입장이나 투자 전략가 입장이나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고, 미국의 몇몇 기업들 M&A에서 그 가치 부여받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이거 수많은 적자 회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가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네. 바이오에 관련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요즘 애널리스트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약고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순수 바이오로 얘기하는 것들. 네, 그래서 많이 얘기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몇 개만. 네. 저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라는 게 거의 벤처 투자랑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딱 뭐가 되는지 알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릴 때 그냥 큰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전하고 큰 거 2개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거 2개만. 제일 등치 큰 게 왜냐면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약 달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셨던 건 저는 요즘 많이 저도 써먹고 있어요. 이성원 대표 쓸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유럽계 자금이 한국에 왔다. 그래서 자동차 살라니 회사 BMW가 최고대. 그거 사는데 마찬가지 미국계 자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계 자금이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오 좋다 그래서 바이오를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정말 좋고 돈 버는 바이오가 지금 막 드러났고 돈도 많이 잃고 수익도 주고 있는데 그 일부는 배당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초기 투자들 상대로요. 한국의 바이오? 이거는 잘 모르게 그런 걸 같이 그런데 접목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일단 커야 됩니다. 일단 크고.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지. 예. 일단 작으면 예. 힘들죠. 진짜 작은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작은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너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주가는 뭐 장난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그 확률을 굳이 배팅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내부 정보가 없으면 그런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친구나 사돈이나 팔촌이 거기 다니지 않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가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확률 어차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그냥 저의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이게 뭐 어떤 법칙이나 아니면 딱 이렇게 돼 A는 B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맞출 수가 없죠. 없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확률 대비,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리스크 대비 얻을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줘서 이 정도 리스크, 이 정도 보상이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한번 해보고 뭐 정말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면 바이오나 이런 쪽이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되고 다 했어도 작은 쪽으로 갈 필요는 너무 리스크 대비 일드가 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안전한 것도 많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원래 이쪽 투자는 위험합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위험한데 굳이 더 위험한 데로 내려갈 필요가 있나? 그럼 이게 만약에 이만큼 원래 위험한데 보상이 그래서 한 이만큼이다. 근데 더 위험한데 이만큼 위험한데 보상이 뭐 조금 더 이 정도면 굳이 위험을 사랑하지 않는 너무 사랑하지 않는 이상. 스릴을 일부러 즐기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필요는 크게 없지 않나. 주식은 원래 위험한 거고 그쪽 동네는 원래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답자 뭐 써 있는 것도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작년에 조금 더 손났을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말하면 다는 회사인데 이제 100%는 말을 못 하죠. 근데 그거 엄청 올라가. 지금도 사상 최고 갈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아무리 제가 친하더라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저도 신뢰도 못 가고,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만나봤자.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른 오늘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특히 이제 우리 모든 것은 전주현님의 말을 믿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거, 진짜잖아요. 연락까지 얘기하니 우리도 같이 들어야죠. 얘기한 게 있어요. 한국
중국, 네. 인도, 대만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인도는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이성훈 대표가 없는데 저 뒷담화하면 인도는 되겠어요. 뭐 카스트 제도도 있고 그랬는데 존조님이 얘기한다면 어디 가서 한국경제에서도 인도 얘기하거든요. 이제요. 왜냐면 레퍼런스가 확실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근거 없지만 전전 얘기하는 근거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투자하기로는 한국을 상향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엊그저께 발표했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중립에서 투자하기는 확대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던 나라가 나머지 세 나라예요. 기존에도 비중 확대인데 지금도 유지되는 게 보세요. 인도, 중국, 대만이요. 네. 예, 못 보셨어요, 그 자료? 네, 근데 그걸 이제 요번에 확대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시중에서 얘기 많이 됐던 레포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BNB 파리바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좋다, 우리나라 좋다. 그리고 거기에는 플러스로 홍콩이랑 싱가포르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좋고, 네. 안 좋은 것은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랑 태국을 비중을 축소했거든요. 예, 그 나라도 원자재를. 그러니까 원자재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두 증권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노무라랑요. JP모건도 한국이 좋다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 논리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부동산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비율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어찌됐건 간에 뭐 3법인지 어떤지 뭐가 돼갖고 뭐 부동산 거래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오픈하우스인가? 그 하우스 있잖아요. 그 구경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모델하우스. 예, 모델하우스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뉴스에 보셨을 텐데요. 그 두 증권사가 비슷한 얘기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요새 전세값이 워낙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금리도 낮고 그래가 이번에 또 내릴 줄 그래서 부동산을 좀 사는 게 좀 늘어났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놓아지니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다. 그래갖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그들 두 개,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두 개를 강조하거든요. 그 두 증권사가. 일본 증권사입니까 혹시? 아니요, 두 군데가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이랑 예. 아까 노무라 두 군데. 예.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권사들이 중국 증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중국 부동산 법을 터져서 끝날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접근은 우리나라랑 중국한테 안 맞는 게요. 왜냐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가 베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 GDP 올리려고 해도 내수가 못 올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돼서 그게 안으로 내수로 퍼져야 되는 나라인데 네. 문제는 지금 수출이 약하고 안에 더 안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 미국, 일본, 유럽도 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GDP에서 소비가 50에서 60은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내수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네. 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계 대차대조표 현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가계 부채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고용의 여부입니다. 네. 고용이 돼 있고 안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소비 지출의 양이 완전히 결정되거든요. 네. 세 번째가 임금이고요. 네. 그 임금 다음이 실질 임금에 영향을 주는 물가 혹은 환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고 유가,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배팅한다고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3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해외 수요가 안 좋아도 안에서 이제 내수로 돌려보자. 돌아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미국도 물건을 밖에서 팔아서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그 영향으로 좋아져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죠. 네. 부동산이 바닥 잡아서 좋아진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유럽도 그렇게 안 됩니다. 유럽 독일 부동산 굉장히 뜨겁고요. 영국 부동산 굉장히 뜨겁고 스위스 부동산 터져버리려고 합니다. 스위스 미쳤죠. 한마디로. 예. 유로존 경기 돕니까? 안 되죠. 유로존도 그런데요. 예. 우리나라는 70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옛날에 사실은 이게 좀 웃긴 건 아니고 가슴이 아픈 건데 밖에서 수요가 안 사니까 IMF를 빠져나가려고 그럼 우리도 뭐 내수 좀 살리지 이랬는데 길가에서 카드 만들어줄 때. 예. 예. 카드를 10장씩 줬죠. 길가에서 막 줬잖아요. 그냥. 예. 예. 왜 10장씩 줬냐면요. 내수
비중이 적으니까 100씩 쓰는 게 안 되니까 그럼 1000씩 써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마트 가면 일단은 물건 사기 전에 카드가 생기면서 상품부터 생기잖아. 예전에 보면.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려 그러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1억 원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하나의 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힘든 독자적인 중소기업이 별로 없는 대기업의 종속이 많이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수요에 대응하려고 나가는 중소기업이 밖에서 물건 해외 엄청 힘들죠. 그렇죠. 혼자 하기 힘들지. 그럼 안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에서 팔기에는 수요가 너무 아직 작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작은 거네. 예, 그래서 1억 정도가 넘어가야지 의미 있게 안의 수요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보시면 참 주식하기 힘듭니다. 세상 글로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중국 주식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 개방도 안 돼 있고요. 네. 미국 주식도 그렇게 민감도 그렇게 글로벌 모든 변수에 그렇게 민감도가 안 큽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민감도가 굉장히 큰 이유는 실물 측면에서 해외 수요에 너무 의존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금융시장 개방 정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 산업과 금융 자본율 출입에 너무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전조님 같은 경우가 더 빛이 나는 거죠. 그걸 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니까. 좀 쳐다보는 정도죠. 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매크로 환경으로 설명하는 게 바텀업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설명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이 세 개 움직이면 우리나라 실적이 다 뒤바뀌는데 여기 거꾸로 갈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삼성전자 글로벌 IT 수요 줄어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이 그냥 이 세 개가 움직이면 이건 만약에 예를 많이 들어서 대한항공, 글로벌 물동량, 국제유가 빼면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환율 3개 빼면 그렇죠. 특별히 회사가 달라. 그러면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수요, 반도체 공급 빼면 갑자기 할 일이 별로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이런 거 빼면 별로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왜냐면 되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발 모델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 수출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캐퍼는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는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밖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런 거 보시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보셔도 시가총액 보시면 업종별 없는 섹터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렇게 큰 나라도 미국 건설업도 없습니다. 유럽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없다고. 반도체 없습니다. IT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재벌이 전 섹터에 다 있습니다. 전 섹터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수요가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뭐 이렇게 많어? 우리나라 수요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냐면 그거 되게 위험하죠. 힘들고 자본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준 거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자. 우리 기본적으로 내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돈 벌어오자 수출 보국 이래서 캐퍼가 다 늘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캐퍼. 건설도 우리나라는 중동 안 되면 건설 힘든 게 건설을 우리 자국에서 땅 파야 되는데 그 땅 다 파고 이제 밖에 나가서 땅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사대강했다가 액수된 거잖아요. 팔 때가 아닌데. 하여튼 밖에서 기본적으로 캐퍼가 그렇게 커가지고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어떤 면에서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기업의 개별적인 경쟁력 차이를 봐야 되는 건 사실 적어도 업황에 대한 의견을 정하실 때는 탑다운 측면을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시는 게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시는 측면이 있죠. 마지막 좀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랑 좀 연관된 건데요. 국내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요. 큰 그림으로. 단기적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작년 한 4, 4분기 정도면 가바닥 한번 잡을 것 같고. 가바닥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예. 뭐 지금 진바닥입니다. 네. 진바닥 찍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용가치 측면에서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주택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되고 뭐 건자재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좀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대세가 상승할 때가 있고 대세가 하락할 때가 있고 옆으로 좀 이렇게 바닥 찍고 옆으로 길 때가 있는데 지역별로 좀 양극화되는 네. 그런 현상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네. 수도권은? 수도권 안에서도 비싼 동네가 자꾸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싼 동네도 좀 반등할 것 같은데요. 네. 거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제 생각에 한 4년 정도 지나면 조금 위험해지는 국면이 진입하지 않을까. 지금은 일정 수준 진바닥의 표현 쓰셨지만 4년 지나면 또 어려운 곳은 지금 약간 쌓아서 반등하려는 건 좀 어려질 수 있다는 표현을 쓰신 건가? 예, 부동산이 사용가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먹기 시작해서 한번 반등을 하면 네. 대세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세가 상승할 때는요. 좋은 집,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뭐 다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고 좀 바닥 찍고 옆으로 좀 긴데 만만하게 이렇게 되면 좋은 집이 많이 비싸지고요. 네. 싼 집이 네. 하다가 그러니까 위기에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충격에 되게 약하죠.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글로벌리 지금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산 집들은 아마 2018년 정도의 충격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부동산마저 이렇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좀 상대적으로 좀 3, 4년 특히 위기 그런 얘기 나오면 사실 부동산이 어려지고 그러면 금리가 낮은 시절에서 보면 일본 내 전체를 갈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게 슬픈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민주주의는 한 사람당 한 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본주의는 1원당 한 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네. 비싼 집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경제 진짜 아픕니다. 네. 근데 이게 비싼 집보다는 아까 지금 부자들이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는 국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세값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비싼 집이 부러지는 건 아니어서 경제 자체에 그렇게 한번 그냥 고통은 한 1년 정도 있겠지만 일본처럼 되는 국면은 아닙니다. 일본은 뭐가 문제였냐면 부동산 버블의 핵심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네.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본 기업이 빌딩을 사고 일본 기업이 토지를 샀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미국 가서도 부동산 사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무시무시한 가격이 형성됐던 거죠. 황당한 가격이 막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요. 아,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조금 부채가 많이 껴진 집들이 좀 걱정. 집들이 문제가 있고 집들 지역이 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예, 근데 이게 참 부동산이 참 잔인한 게 그럼 좋은 집은 문제는 비싸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안심대출 이런 게 변동금리로 고정금리로 자꾸 바꾸려는 거 낮은 네. 고정금리로 계속 부채에 그거를 자꾸 바꿔놓으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전대, 수요일날 전전대 특집으로 오늘 길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저 자신 궁금한 거, 우리가 플러스 시청자분들이랑 궁금하신 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매주 수요일날은 전전 이코노미를 함께하는 시간 계속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에 다시 특징주와 함께 오늘은 실종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